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한 소년이 부인을 잃은 홀로 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거동이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으며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도 올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 집안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먹을 것을 구하거나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남의 집 일도 종종 나가서 거들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일을 했고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져서 아예 움직이지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몸져 누워버렸으니 이 소년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구해와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큰일이구나. 나가서 동냥이라도 해야겠어. 부모님이 이렇게 되신 마당에 오래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든 약값을 구해야 돼. 소년은 그리 생각을 하고 마을로 나가 동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형편도 영 좋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몇 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아니면 먹을 것이라도 좀 주세요. 소년이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딱하구나. 그런데 이를 어째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요즘 다들 사정이 안 좋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소년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살펴봤는데 쌀은 독바닥이 보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으론 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죽이라도 써서 아버지에게 드려야겠구나. 아버지께서 아프시니 굶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독에 조금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모아서 죽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입에 죽을 잘 식혀서 넣어드리며 열심히 먹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왜 이러지 눈물이 나오지? 아버지가 이걸 보면 걱정하실 텐데. 행여라도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얼른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소년은 집 앞 고목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어째서 좋은 날은 행복한 날은 없는 거지? 도대체 왜 매일 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거야? 소년은 그렇게 울다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고 소년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서 들어가 봐야겠다. 너무 오래 밖에 있었구나. 아버지가 걱정되어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소년 앞에 웬 노스님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노스님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아하니 너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아세요, 스님. 그래,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왔느니라. 이걸 바꿔라. 노스님은 그러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자루를 소년 앞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지만 반면에 슬픔은 많은 법이지. 노스님은 그리 말하고는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스님 잠시만요. 이건 뭐죠? 소년은 노스님을 한참 부르다 문득 노스님이 두고 간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은 노스님이 사라져 간 숲속으로 그렇게 한참을 감사하다고 외친 뒤에 그 곡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밥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곡식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으로 그날 저녁밥을 푸짐하게 다시 아버지께 해드리고 소년도 간만에 맘 놓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부른 식사를 한 소년은 잠이 쏟아졌고 모처럼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이 곡식은 먹어도 남을 정도니까 이걸 팔아서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릴 약을 사야겠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부모님 걱정만 하는 소녀는 그렇게 꿀 같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녀는 곡식을 팔아서 약을 사와 아버지에게 먹여드렸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병은 조금 차도를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아버지도 정신이 들어 깨어나셨고 몸도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밥을 잘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병도 금방 나아지시겠지? 소녀는 남은 곡식으로 그날 저녁도 푸짐하게 하여 아버지와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마음을 놓고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야. 갑자기 아버지가 끙끙대고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목이 메이는구나.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구나. 너무 아파서 죽겠구나. 이거 오랜만에 밥을 많이 해 먹어서 체하신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소금하고 물을 가져올게요. 아버지가 체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소금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금과 물을 마시고 한참 동안 있다가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가만히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구나. 소년은 부모님이 걱정돼서 일어났고 아버지의 상태가 어떠신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사이에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간만에 곡식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밥을 푸짐하게 해드려서 과식을 해서 그런가 봐. 이를 어쩌지? 소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잘 살피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새벽에 나가서 약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약을 구하러 가던지 해보자. 소녀는 잠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고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소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별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은 별을 보며 걷다가 다시 어제 낮에 그 고목나무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소년은 어제 낮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래도 어제 하루 이 고목나무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 소년은 그 고목나무 아래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80살 아니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소년은 이렇게 몇 번이고 아버지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소년은 밤하늘에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잠이 든 소년에게 고목나무의 나뭇잎이 살랑살랑 떨어졌고 뒤이어 나뭇가지들이 툭툭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나뭇잎이 소년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의 앞에는 웬 흰 옷을 입은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소년이 깜짝 놀라서 묻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애타게 불러와 봤소. 그대는 참 착한 사람이구려. 자, 이것을 가지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시오. 산신령은 그러면서 소년에게 바구니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바구니는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소년이 바구니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산신령을 올려다보았는데 이게 웬걸. 산신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바구니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덮은 천 덮개를 걷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에는 소년의 팔뚝만 한 산삼이 여러 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산삼이잖아. 이럴 수가. 이걸 아버지에게 다려드리면 분명 병이 나으실 거야. 빨리 다려보자. 소년은 자신에게 바구니를 준 백발노인이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기뻐하며 그 산삼을 바로 다려서 아버지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팔팔하게 되찾으셔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녀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전 동구 용계동 용지마을에 가면 커다란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산삼으로 변하는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 아래에서 소년처럼 정말 착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며 산삼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는 강에 사는 용이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마을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들을 전달해줘서 이를 슬퍼한 옥황상제가 특별히 산삼나무가 이 마을에서 자라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늦은 나이 얻은 귀한 아들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느덧 나이가 차서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민하고 있던 박대감에게 어느 날 금강산에 살고 있는 신대감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아드님은 영특하여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낼 인물이 꼭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 딸이 어질고 재주가 빼어나니 아드님 아내로 맞이하여 훗날을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학문이 깊기로 소문난 신대감의 말에 박대감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신대감님에게 그런 훌륭한 딸이 있었습니까? 박대감은 신대감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말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을 올리기 전까지 칠복이는 신부의 얼굴이 궁금해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재주가 빼어난 만큼 얼굴도 곱겠지. 드디어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칠복이는 신부 꽃분이가 기다리고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근두근 뛰는 가슴으로 신부 꽃분이에게 다가간 순간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불빛 아래에 드러난 새 신부의 얼굴은 울퉁불퉁 처나 제일의 못난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질고 재주가 남다르다 해도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과는 내 도저히 같이 못 살겠소. 칠복이는 벌컥 화를 내며 그 길로 신혼방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아버지 박대감이 크게 꾸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박대감에게 며느리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은 지혜로운 분이니 곧 잘못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서방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저는 따로 지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대감은 며느리를 위해 뒷마당에 자그맣게 살 곳을 지어주었습니다. 꽃분이는 그곳을 소이당이라 이름을 붙이고 여종과 함께 지내며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 밤에 아내를 버리긴 했지만 칠복이는 꽃분이가 어찌 지내나 궁금해 가끔 몰래 살피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꽃분이는 놀라운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꽃분이가 직접 소이당이라고 붓글씨를 서서 현판을 달았는데 며칠 후 보니 현판의 글씨가 번쩍번쩍 빛나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신대감의 딸답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 얻었어. 박대감은 싱글벙글했습니다.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칠복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꽃분이는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한 필 사야겠으니 함께 가자꾸나. 도대체 말은 왜 사려는 걸까 하며 칠복이는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가 소이당을 살펴보니 말라 비틀어진 말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칠복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이 얼마 못 가 죽고 말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죽을 말을 할 값에 샀나 보군. 돈만 버렸네. 그런데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던 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꽃분이가 알려준 비법으로 여종이 정성껏 말을 먹이며 돌본 덕이었습니다. 말은 털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살이 오르더니 어느새 둘도 없는 명마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천리말하는 걸 꽃분이는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고는 여종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을 수만 양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내일 남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칠복이는 역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사서 바꿔놓을까? 궁금함을 갖고 있던 어느 날
꽃분이가 다음에 산 것은 바로 벼루였습니다. 꽃분이는 그 벼루를 꺼내 놓으며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벼루로 먹을 갈아 열심히 글 공부를 하십시오. 머지않아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실 텐데 그때도 꼭 이 벼루를 쓰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칠복이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꽃분이가 건넨 벼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칠복이는 아내가 준 벼루로 먹을 갈아 붓에 찍었는데 마치 붓이 저절로 움직이듯 답이 줄줄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 귓가에서 읽어주기라도 하는 듯이 머릿속에 훌륭한 문장이 술술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준 벼루 덕에 칠복이는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아내를 그동안 내가 너무 홀대했구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장원급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칠복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뵈러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깊이 깊은 금강산 골짜기의 신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꽃분이는 자신을 찾아온 칠복이를 보고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다. 장원 급제하셨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칠복이가 미처 알리기도 전에 꽃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재주를 잘 아는 칠복이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신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내 딸이 그간 나쁜 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네. 그러나 이제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으니 때가 되었네. 신대감은 그 뒤에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연기가 보슬보슬 피어오르더니 꽃분이를 에워쌌습니다. 곧이어 꽃분이가 허물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방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우시죠? 칠복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벗은 꽃분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함과 더불어 이런 미모를 가지고 있던 아내를 보니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푸대접해서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칠복이는 허물을 벗고 본 모습을 되찾은 아내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호국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가 판서 벼슬에 오른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해질 무렵에 웬 여인이 찾아오거든. 여인을 바로 저에게 보내십시오. 서방님을 홀려서 해치려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기생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호국의 공주이니 절대 쏘구면 안 됩니다. 칠복이는 아내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에 칠복이에게 왜 나리따운 여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기생춘이라고 하는데 나리의 이름이 제가 사는 시골까지 널리 퍼져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칠복이는 춘희의 아름다움에 잠시 혹했지만 아내가 미리 귀뜸해준 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내 아내의 처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러자 춘희는 꽃분이의 처소를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꽃분이는 춘희가 고운 얼굴 뒤에 매서운 눈빛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못된 것, 너는 지금 당장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꽃분이의 호통에 춘희, 아닌 호국의 공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로 공주는 품속에 숨겼던 칼을 슬그머니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어찌 제 나라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너가 호국의 공주인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가 나를 업신여겨 속이려 드는구나. 그러자 호국의 공주가 칼을 빼들자 그 칼은 커다란 구렁이로 변해 꽃분이를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가 침착히 주문을 외우자 그 구렁이가 거꾸로 호국 공주를 꼼짝 못하게 돌돌 감아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공주는 다급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조선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좋다. 여여 돌아가거라.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 땅을 밟지 말 거라. 꽃분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호국 공주를 낚아챘습니다. 그런 다음 멀리 호국까지 단숨에 날려보냈습니다.
철퍼덕 자기 나라 궁궐 안에 떨어진 공주는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조선에서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국왕은 깜짝 놀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 그리 대단한 영웅오걸이 있을 줄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호국왕은 꽃분이의 경고에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노리며 최고의 장수들을 선별해서 칠보기와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칠보기는 현명한 꽃분이의 놀라운 재주에 도움을 얻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후에도 칠보기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임금의 총애와 더불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칠보기는 아내 꽃분이를 항상 떠받들며 이 두 부부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밥 먹고 글만 읽는 선비 칠보기가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칠보기 때문에 아내 꽃분이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려니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짜증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 날 하루는 너무 답답한 아내 꽃분이가 칠보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제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글만 읽을 줄 알지?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세요.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할 순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에게 서운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며 쫓아냈습니다. 남편을 내쫓는 꽃분이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칠보기는 이런 아내에게 서운했지만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아깝구나. 하지만 어찌겠나. 이것도 내 팔자인데. 그런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쫓겨난 칠보기는 한탄하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달려오더니 비키쇼 어서 비켜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자세히 보니 덩치 큰 사내 4명이 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것이오? 우리는 동네에서 온 힘센 장사들인데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오. 호랑이만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 바쁘니까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칠보기는 호랑이를 잡으면 돈을 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호랑이만 잡으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지. 참 돈 벌기 쉽군. 그러면 나도 일반적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호랑이나 잡으러 갈까? 그러면서 앞서간 장사들을 따라갔습니다. 힘이 없는 선비 칠보기가 힘센 장사들을 따라가서 어쩌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졸졸 따라갔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깊은 산골에 들어서니 호랑이와 장사들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호랑이와 장사들은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다른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면 힘 안 들이고 뒷전에 서 있다가 거기에 한몫 끼어서 덕이나 좀 볼까 하고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일 먼저 용감한 첫 번째 장사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오자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게 앞장섰던 장사가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다음에 두 번째 장사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도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도 허탕이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선 네 번째 장사도 무서워서 뒤로 도망쳤습니다. 저마다 용감하다고 뽐내던 장사들이 막상 호랑이와 대면하니 하나같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힘이 약한 칠보기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하하하고 웃었습니다. 4명의 장사들은 호랑이에게 망신을 당하고 허약한 선비 칠복이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칠복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비웃는 것이오. 이거 안 되겠구만. 한번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그러자 당황한 칠복이는 두 손을 내저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오. 잡으라는 호랑이는 잡지 않고 왜 애꿎은 나를 잡으려고 하시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소. 호랑이가 지금 저기 있으니 이번에는 4사람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되지 않겠소? 하며 말했습니다. 장사들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장사들은 작전을 짜고 다 함께 팔을 벌리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멀리서 화살을 쏜다면 죽을런지 몰라도 눈앞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야 상대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웃었지만 장사들이 들을 때에는 성난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던 장사들은 그만 무서워서 전부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명색이 장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뭡니까? 호랑이 하나 못 잡고 땀만 뻘뻘 흘리다니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소. 그럼 여기까지 힘들게 왜 올라온 것이오? 칠복이는 장사들을 향해 약을 올렸습니다. 장사들은 아까부터 화가 난 데다 이번에 또 비웃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죽을 둥살둥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 하는데 당신은 거기에 서서 누구 약을 올리는 것이오. 자, 당신이 한번 호랑이를 잡아보시구려. 그렇게 잘났으면 말만 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 보시오. 어서. 아이고, 진정들 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나야 무슨 힘이 있겠소. 구경만 하여도 간담이 서늘한데 저는 절대 못하오.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겠소.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나. 간담이 서늘하다는 사람이 말만 잘하네.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그러더니 장사들은 벼랑간 칠복이에게 달려들어 호랑이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는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가 떨어진 곳은 절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왜 칠복이는 절벽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요? 원래 장사들이 호랑이를 잡으려 할 때 힘이 붙이면 호랑이를 유인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인데 싸움다운 싸움을 한 번도 하지 못하여 절벽을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 따라와서 장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 칠복이가 결국 절벽이 있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든지 호랑이에게 밀려서 절벽에 떨어지든지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돈 벌 방법도 없고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호랑이 앞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화가 났습니다. 산중의 왕인 자기를 상대하려면 사람들 중에서 이미 센 사람이 나서야 할 것인데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저런 허약한 선비가 여러 명도 아니고 혼자 도전한다는 것이 여간 노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약골이 감히 나를 잡겠다고 하며 호랑이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자 칠복이는 겁이 나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호랑이 뱃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 장사들이 다가와서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대단하십니다, 선비님. 드디어 호랑이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오? 선비님이 날쌔게 땅에 엎드리죠. 목표를 잃은 호랑이가 선비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선비님 몸 위를 날아서 절벽 아래로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그제서야 내용을 대강 알 것 같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번에는 다른 장사가 와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선비님, 그런 실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들이 아까 함부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칠복이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죽은 것을 가져와야지 않겠소? 그러자 장사들이 절벽 밑으로 가서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도 호랑이를 잡은 것에 끼워 주십시오. 호랑이에게 겁을 먹고 잡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장사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칠복이는 가소로웠지만 생각해보니 자기도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장사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럼요. 호랑이는 다 같이 잡은 것으로 하겠소. 너무 걱정 마시오. 하면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등을 밀어내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었는데 누가 와서 남편이 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더라는 말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호랑이한테 제 발로 갔는데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산으로 달려가는데 자기 남편 칠복이가 앞장서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가 호랑이를 간단히 잡았다는 말을 들은 아내 꽃분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호랑이가 눈앞에 있고 장사들이 칠복이 앞에서 설설 기는 것을 볼 때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 후 원님은 가난한 선비 칠복이에게 큰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칠복이 덕분에 장사들도 체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마을 전역에 퍼져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골 머슴이 한양 구경을 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머슴이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등이 휘어지도록 일만 하다가 보니 머슴이지만 그럭저럭 논도 있고 밭도 샀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한 것입니다. 이래서야 평생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큰 곳으로 나가면 무슨 수가 나겠거니 하고 논밭을 팔아노자를 장만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양 인심이 좀 야박한 것입니다. 장사라도 해보려고 미천을 들이면 들이는 족족 다 떼이는 것입니다. 장사 수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양 장사꾼들이 처음부터 어수룩한 시골 사람 등이나 처먹으려고 덤벼드는 데야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한 서너 달 여기 기웃저기 기웃하다 보니 수중의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그동안 속는데 이골이 나서 오기만 잔뜩 쌓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각이 그동안 장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양 사람들은 차림새를 보고 사람 대접을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쥐뿔도 없는 건달이라도 아래 위로 미끈하게 차려입고 활이나 메고 다니면 돈깨나 있는 한량이라 해서 대접을 받고 아무리 실속 있는 사람이라도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어딜 가나 푸대접을 받는 게 한양 인심이더란 말입니다. 에라 이왕에 돈 벌기는 글러먹었으니 원 없이 한량 행세나 해보고 미련 없이 집에 가자. 뭐 아니면 도 아니겠어. 총각이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새 옷을 사 입고 활을 사서 둘러매고 한량 차림으로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그랬더니 과연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절로 어깨도 으쓱해지고 공연히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죽은 꿩 2마리를 주었습니다. 꿩을 죽기는 주었는데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화살에 꿰어 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주막에 들었는데 주막집 주인이 화살에 꿰인 꿩을 보고는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한량님이 화살 하나로 꿩을 2마리나 잡으셨군. 내 이런 명사수는 처음입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막에서 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을 하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명공일세 명공이야.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들었어도 화살 하나로 꿩 2마리 잡은 걸 보기는 처음일세. 몰려든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도 쑥스럽고 해서 그러나 마나 가만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소매를 잡아 끌며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승댁 머슴인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고 했더니 곧바로 정승네 집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더니 정승 부인 앞에 데리고 가서 마님 이 사람이 보기 드문 명궁이라 데리고 왔습니다. 마님이 찾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정승희 부인이 반색을 하더니 좌우를 물리고 가만히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괴이한 일이 생겨서 명궁을 찾고 있었네. 다름 아니라 뒷마당 감나무에 밤만 되면 부엉이 한 마리가 와서 울고 가는데 그 일이 있고부터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네. 벌써 남편과 아들 셋을 잃고 딸 하나 남았는데 또 부엉이가 와서 우는 날이면 하나 남은 딸마저 잃을까 두렵구나. 그동안 내로라 하는 명궁을 다 불러다 일을 맡겼지만 아무도 부엉이를 쏘아 마치지 못했다네. 부탁건대 오늘 밤 우리 집에 묵으면서 그놈의 부엉이를 쏘아 잡아주게나. 그러면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음세. 꼭 부탁함세. 이런단 말입니다. 총각이 듣고 보니 앞일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활시위를 어떻게 당기는지도 모르는 판에 내로라 하는 명궁도 못 잡은 부엉이를 잡으라니 될 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차피 못 잡는다고 죽이게 하겠습니까? 염려 놓으십시오. 마님, 내 오늘 밤에 틀림없이 그놈의 왼눈을 쏘아 마치지요. 이렇게 큰 소리는 쳐놓았는데 막상 밤이 되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궁리하다 보니 좋은 수가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든 부엉이만 잡으면 됐지 그놈의 것을 꼭 활로 쏘아 잡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총각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옷을 후를 벗고 맨살에다 온통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 부엉이가 날아든다는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먹물을 칠해놨으니까 깜깜한 밤에 부엉이 아니라 부엉이 할아비 눈에도 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기다리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밤이 이슥해지니까 어디서 부엉이 한 마리가 푸덕푸덕 날아오더니 바로 위까지에 앉는단 말입니다. 총각이 얼른 손을 뻗쳐 부엉이 모가지를 잡아 단번에 비틀어 죽였습니다. 죽은 부엉이 왼눈에다가 화살을 박아서 마당에 던져놨습니다. 그래놓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정승이 마당에 나가보니 과연 부엉이가 왼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거든 말입니다. 마님이 무릎을 치며 탐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참으로 용한 재주로군.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명궁일세.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마님이 좋아라 하면서 당장 이 머슴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머슴이 아니었으면 하나 남은 딸마저 죽었을 터인데 머슴 덕분에 죽을 목숨이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래서 참팔자가 폈지 않겠습니까? 정승딸을 아내로 맞아 정승네 집 이웃에 살림을 나서 참 재미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딱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온 나라에서 명궁들이 모여드는데 천하명궁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이 안 나간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장모고 아내고 등을 떠다미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활을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나가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활을 쏘는 것을 보니 기가 콱 찔리는 것입니다. 모두들 수백 걸음 밖에서 관역을 겨냥해 시위를 당기는데 쏘았다 하면 관역 한복판에 싱싱 나라가 박힌단 말입니다. 저는 모 활대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겨냥하는지도 모르니 오금이 저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활을 다 쏘고 드디어 이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 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활시위만 잔뜩 당기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쏘는지 알아야 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활시위를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나절 동안 그러고 서 있으니 장모가 답답해서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활을 쏘지 않고 뭘 하고 있어. 빨리 쏘지 않고. 하고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 휙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고 하니 이게 관역 쪽으로 안 가고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늘에 솔개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거든 말입니다. 화살이 용하게 그중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통하게 왼눈을 딱 맞췄단 말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활을 쏜 사람은 에이, 장모님 때문에 일을 그르쳤습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2마리를 한꺼번에 맞췄을 건데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1마리밖에 못 맞췄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시는 화를 쏘나보세요. 이러고 투덜거리면서 화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 참 다시는 화를 안 쏘았습니다. 쏠 줄 알아야 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의 무리한 도전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운보다는 실력을 쌓아야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